네, 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 적용되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법인세법 관련되는 주요 개정 내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한 후 신고자는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기한 후 신고자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에 1개월 내에 하게 되면 50% 감면을 해주고 있고 6개월 내에 20% 감면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1개월 내에는 동일하지만 6개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내에 하게 되면 가산세 감면율이 30%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20%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신고.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나 소득세나 다 수정신고를 많이 하실 텐데, 수정신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감면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6개월 이내에 원래 50% 적용되던 부분인데 1개월 이내에 9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는데 아차 실수했다. 그러면 바로 1개월 내에 하게 되면 가산세 부담이 굉장히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75%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50%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6개월에서 1년 내 30%, 1년에서 1년 6개월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에서 2년 내가 10%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세분화됐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보실 필요 있는 부분들은 1개월 내에 이루어질 때 90% 적용된다라는 거, 굉장한 큰 혜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신고 해야 되는 사유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결손 보존 시에 입금 불산입하는 자산 수정 이익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2월 결손금에 보존하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은 금액, 자산 수정 이익은 원래 입금 불산입하도록 돼 있죠. 이때 2월 결손금은 발생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 법인사업자인 경우에 이제 국고보조금 등으로 받은 거는 제외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국고보조금도 보면 우리 수령을 했을 때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송금 산입해 주는 규정도 있듯이, 자, 그거하고 이제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결손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챙겨보시면 되겠고, 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률 적용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바뀐 부분이라기보다는 출자 비율에서 초과라고 30% 초과를 이상으로 미만은 그러니까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이렇게 변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챙겨 보시고요. 이 수익 금액에 대한 입금 불산이 관련되는 부분은 원래 법인에서 과세된 소득을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배당에 대해서 다시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분율에 따라서 입금 불산입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분율을 계산할 때 30% 초과일 때 50%인데 이상일 때, 그러니까 딱 30%에 걸려 있을 때 50%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좀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권 그러니까 상장법인 외법인, 즉 비상장법인이죠.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50% 기준으로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주회사 관련되는 부분 동일한 개념이고요. 자, 기부금 2월 공제 계산 방법을 조정을 했습니다. 기부금 2월 됐을 때, 기부금이 2월 됐을 때에는 원래 이제 과거에는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우선 공제를 합니다. 자, 2월 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본다면 과거에는 후입선출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새로 바뀐 기준은
2월 된 기부금부터 공제를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선입선출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입선출법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 과거에 비해서 선입선출법 이런 방식으로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당해연도 지출분부터 공제가 되다 보니까 한번 2월 된 회사들은 그러니까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2월 한도 초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발생됐던 기부금은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2월 기간이 거의 1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10년의 혜택을 못 보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2월 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하는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과거부터 적용하고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초과되는 게 있다면 다시 2월 기간이 계산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접대비 한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접대비 한도, 원래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2,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600만 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수익금액에 대한 한도가 이게 그 법인세법에서 0.2%, 0.1%, 0.03% 되어 있던 부분을 0.3%, 0.2%, 0.03%로 수익금액 500만 원, 500억 이하 구간은 한도를 늘렸습니다. 늘렸고요. 이건 법인세법의 내용이고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시 또 한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수익금액별 추가 한도를 상향했다. 2020년에 한시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0.03%를 0.35%를 0.2%를 0.25%, 0.03%를 0.06%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에만 적용을 하는 걸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송금불산입 적용 대상을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 업무용 승용차 송금불산입 적용에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완화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업무적으로 사용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죠. 근데 미작성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미작성했을 때 과거에는 1,000만 원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 송금 산입,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준을 1,000만 원에서 1,500으로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까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부 없어도 된다. 1,5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운행기록부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2월 공제 방식을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자가 차량의 경우에 연간 한 800만 원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송금 산입해주고 있죠. 초과되는 금액은 2월 공제하도록 돼 있고, 임차 차량도 마찬가지로 2월 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한도 800만 원 한도로 송금 산입하도록 돼 있고, 임차 종료 후 10년 되는 때까지 잔액이 남아 있다면 전액 송금 산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로 9년까지는 800만 원씩, 10년 차에 전액 송금 산입, 이렇게 이제 10년 동안만 관리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 기간을 없애버렸습니다.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관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 손실도 10년 이후에도 800만 원 한도로 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800만 원씩 정리를 해도 10년 동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으면 계속 가겠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10년 동안만 관리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이후에 처분한 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 금액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서류 미수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수취하게 되면 불성실한 금액의 2%를 적용을 했었는데 수취 불성실 등의 금액 중에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2%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예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거기에다 가산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송금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준 범위 내에서만 가산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법인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송금 산입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국 법인이 해외 법인, 즉 100% 출자한 법인에 한정해서 주재원한테 준 인건비 포함해 줍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예규로서 다 인정이 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법에다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송금, 송금 산입 범위 확대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에 채권 가액이 20만 원 이하인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 매출금, 미수금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특수관계인과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도 대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의 세액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고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대손 처리 방법이라고 해서 예규가 나온 게 있습니다. 2020년도 9월 7일 날 나온 게 있는데요. 중소기업인 내국 법인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대송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결국에 뭡니까? 결산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결산 조정으로서 비용 처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년이라고 2년만 지나기만 하면 또 이 법 시행되는 이전에 이미 발생된 채권으로서 2년이 지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결산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대송금, 송금 산입 가능 채권 범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회수불능 채권의 범위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 그 다음에 화해 권고 결정, 그 다음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그러니까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부분도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대손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소액 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즉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의 수선비였는데 이걸 6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송금 산입할 수 있다. 6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이 제외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은 100만 원 이하짜리는 이제 즉시 바로 비용 처리하더라도 감가상각하지 않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포함하는 자산인데 어구, 영화, 필름, 가구, 전기기구 해서 나와 있는데 공구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금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형은 금액이 뭐 1억짜리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바로 소모품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비용 처리하더라도 다 인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금형을 적시상각 자산에서 제외했다라는 겁니다. 제외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금형은 이제 감가상각을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죠? 송금으로 산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송금 산입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형은 이제 감가상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적시상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다른 세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되어 있고요. 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법인세 신고하실 때
금형을 적시상각으로 비용 처리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타 사회 유출 소득 처분 대상 기부금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비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 처분 사유가 기타 사회 유출이냐라는 부분인데요. 해석에 조금 논란이 되어 있었죠. 과거에는 법정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뿐만 아니라 비지정 기부금, 기부금 귀속 시기 등으로 송금 불산입된 금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즉 기타 사회 유출로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법정 지정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입금에 산입하는 금액만 기타 사회 유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서 귀속자 기준으로 소득 처분합니다. 소득 처분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인정이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인데, 이제 월정액 급여 중에서 이제 가불금, 경조사비, 학자금 대여 이런 부분들은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된 게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여금, 요 부분도 엄격하게는 가지급금이 되는 거고요. 대여금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제외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되는 인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에서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전부 다 제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관련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국법인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공동 출자 시에 세공제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규제한 것 때문에 우리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해서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세공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제율은 지분 취득가액의 5%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적용기한 연장했습니다. 자, 상각 기준 내용 연수에 50% 적용해 주던 부분을 중소중견기업은 75%까지 내용 연수를 짧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기간을 확대했고요. 자, 중소기업 판단 시에 매출액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손익계산상의 매출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당해 연도인지 직전 연도인지 이게 헷갈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소기업 판단할 때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 연도의 평균치가 됩니다. 3개년도 평균치인데 조세특례제한법은 당해 연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를 규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기획된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이건 그러니까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당연히 제외되는 거고요. 기존의 상품화 또는 서비스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이 부분도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탁 공동 연구개발 비세 공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 공동 연구인력 개발비 비용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인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연구인력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인력
관련되는 비용에 세액공제 배제 사유와 시점을 구체화했습니다. 자, 배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의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하는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요. 자, 정상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인정 기준이나 준수 사항을 위반해서 취소되는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스스로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기초연구법이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이런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사유가 생겼을 때 그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언제부터 배제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거짓 부정한 경우에는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부터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연구소 설립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연구소 설립한 게 거짓 부정한 방법이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취소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9년도부터 인정됐던 때부터 취소를 시키겠다. 과거에 세액 공제받았던 거 전액 다 취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 기준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정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연구소 설립해서 쭉 오다가 2020년도 7월 달에 인정이 취소됐다라는 겁니다.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2020년도에 전액 다 취소하겠다. 그럼 과거에 세액 공제 받았던 거 어떻게 하느냐? 과거 건 다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이 스스로 인정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정 취소일 기준으로 취소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연구소 쭉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2020년도 7월 1일 날 기업 스스로 연구소 문을 닫았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7월 달까지, 6월 말까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겠지만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액 다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위탁훈련 비용,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 중소기업 인력 개발 및 기술 지도 비용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 학과 운영 비용, 뭐 훈련 수당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 취업 계약 범위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 공제 2월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자,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세액 공제 관련해서 5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7년짜리가 있었고요. 10년짜리가 있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2020년도 연말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토탈 10년으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년, 7년, 10년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다 10년입니다. 그게 2020년도 1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적용 시기가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 자산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원래 이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용자산에 건축물, 차량 운반구, 공구 등은 이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단서에서 적시상각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적시상각을 적용받는 자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취득과 동시에 바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은 그만큼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죠.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시 투자세액 공제를 또 해준다라고 하면 이중 혜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과거의 공구에는 금형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죠? 적시상각 의제 자산에 금형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적시상각을 받는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형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가 세액 공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세액 공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금형에 대해서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법에서 금융에 대해서 적시삼각자산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금융은 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한 건데 기존의 예규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시면 금융이 과거에 적시삼각자산이었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답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답변은 변경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대상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면율은 동일하고요. 업종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자금융이라든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소액 해외 송금업 뭐 이런 부분들 업종이 확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류산업에서 화물 운송업, 화물 터미널 운송업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 이제 뒤에 우리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따지시면 되는데, 창업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업종은 기본적으로 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하고 있는 체계하고 동일한 형태로 맞춰놨습니다. 거기에서 좀 지금은 이제 찾기 쉽게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된 업종에 번역이나 통역 서비스, 경영 컨설팅, 콜센터나 텔레마케팅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도 추가되어 있다. 특히나 우리 경영 컨설팅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런 업종들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자, 완화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였습니다. 재고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재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가 요건을 갖춰서 다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그 경우에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직원을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우리 회사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관련되는 부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퇴직 후 3년에서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는 경우,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면 동종 업종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볼 거냐?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그러니까 대중소 세세 분류해서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대분류 다음에 나오는 중간 두 번째 단계까지 업종이 동일하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바뀌었다. 물론 이제 그 사유도 임신, 출산, 육아 사유만 되어 있었는데 결혼도 가능하고요. 자녀 교육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그 현실성 있게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과거에 고용돼 있던 분들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과거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자, 고용중개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을 했습니다. 자, 세액 공제 금액 명확하게 했는데 각종 공제 금액은 전체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분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상으로 당연히 한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인데 법 조문상으로만 따지고 보면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공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증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기간은 이제 대기업 2년, 중소기업은 중소중견은 3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사후관리는 공제받은 사업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서 청년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는 추가 공제를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 감소 기준 연도를 공제받은 직전 사업연도에서 공제받은 사업연도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직원 수가 줄어들면 추징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 계산 보완 방법이 있습니다. 추징 세액 계산에 대해서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뒤쪽에 그러니까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자, 19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0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기한도 마찬가지로 1년을 연장했습니다. 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계산 방법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 기간에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로 계산하던 부분을 이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사업연도냐 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사업연도다라는 걸로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사회보험료 계산할 때 상시 근로자 수분의 총급여 곱하기 사회보험료 요율. 근데 사회보험료 요율로 해서 회사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부담한 부분은 요즘은 이제 두루누리 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죠. 그래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뺀 나머지 실질적인 부담 부분만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 요율을 적용해서 적용한 금액에서 국가 등이 지급한 것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때 좀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사회보험료 요율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요거는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산재보험이 있죠. 산재보험 요율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그 요율표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또는 이제 그 고용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요율을 확인하시면 요율이 보통은 100분율로 되어 있는데요. 100분율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산재보험 요율은 1000분율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율을 적용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율이 1000분율로 나와 있는지 100분율로 나와 있는지에 따라 갖고 요율 표기가 달라지고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는 요율을 적용할 때는 100분율인지 1000분율로 나와 있는 건지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1000분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5년간 100%였는데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를 더 적용을 해줍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할 거냐는 건데 100% 갚으면 되는데 최저한세 적용하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100% 기간은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50% 기간은 적용하는 걸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힘들어진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상가 건물 범위, 임차인 요건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자격은 상가 건물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상가 건물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사실은 상가가 아닙니다. 상가가 아니지만 포함을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동일 상가 건물에서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20년 1월 31일이라고 하는 거는 1월 31일쯤에 우리가 코로나가 발병이 돼 갖고 힘들어졌던 시기죠. 그 시기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임차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행성, 소비성 업종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을 쉽게 보겠지만 소상공인이냐?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주가 소상공인이 아니고 임차에 있는 사업자가 소상공인일 때만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 뭐 이런 불건전한 또는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은 안 되도록 돼 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액 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 계산 방법에서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해야 되는 임대료를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그러니까 깎아주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 받기로 했다. 그러면 1년 동안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 의무가 있어서 수익 금액으로 발생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6천만 원 받기로 했는데 내가 4천만 원만 받았다. 그럼 2천만 원만큼 그러니까 줄어든 금액이 되겠죠. 그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 뺀 금액에 50%를 적용하는데 최저한세는 적용하지 않고 농특세는 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적용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이전 계약, 그러니까 1월 31일 이전 기존 계약 적용 시에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했다. 깎아줬는데 다시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2월 1일 이후에 계약이 갱신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갱신이 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를 초과해서 인상하면 그 부분도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넘어오다가 보통 뭐 2년 계약을 하거나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갖고 연장을 할 때 그대로 가거나 인상을 하더라도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했다면 인정하겠는데 그거 초과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액공제 신청 시에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세 확정 신고 시에 신청하는 거고요. 이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갱신된 계약서 사본, 이거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관련되는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소상공인 자격, 공제 대상 업종을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 그러니까 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이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법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건물주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소상공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건물주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보고 확인서를 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확인 서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대료 정액 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수정신고 특례 있습니다. 가산세 부분 때문에 수정신고하면 혜택을 주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자, 감면병 특별 재난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면 배제 업종은 부동산 임대나 전문 자격사,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나 뭐 금융보험 관련되는 거 제외하고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소기업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할 때 소기업 규정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감면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60%, 일반 중소기업은 중기업은 30%고요. 자, 2억 원에서 직전 연도,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근로자 수 곱하기 500만 원에서 한도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이 세액 공제 규정 자체가 계산되는 규정 자체가 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인데 공제율만 다르다라는 거죠. 공제율만 다른데 그래서 감면병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을 받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을 못 받습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면병 특별재난 지역 소재 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농특세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12월 달에 개정된 세법 중에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에 요번 신고 때 영향을 미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 공제, 그 다음에 의약품 뭐 품질 관련되는 거, 환경보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통합해서 투자세액 공제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나로 묶었는데, 자 보시면 공제 대상을 보면 사업용 유형자산과 법소정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은 제외한다. 과거에는 요러요러한 자산은 세액 공제 대상,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해줄게. 그렇지만 요러요러한 자산은 뺀다. 이런 방식입니다. 전체 다 해주겠다. 그렇지만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관련되는 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해줄게. 라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업종 특성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부는 인정을 해줍니다.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나 산업단지 내의 증설 투자, 뭐 이런 부분들 일부는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증가분 추가공제라고 해서 있는데요. 자, 기본공제는 투자 금액의 기본적인 공제율, 일반 투자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뭐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하고요. 추가공제는 뭡니까? 당해연도 투자 금액하고 직전 3개년도 투자 금액하고 차액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3%를 공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3% 적용해 주는데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00%, 즉 기본공제 금액의 2배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화 시켰는데 이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1년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거니까 올 3월 달에 신고하는 분, 즉 2020년 귀속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특례에 보면 20년, 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기존 특정 시설 투자세액 공제 중에 선택 적용하는 걸 허용한다.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해서 유리한 쪽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2월 공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전부 10년으로 통일했다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이 부분도 2021년 1일 1일 이후 법인세 신고하는 경우부터 3월 달에 2020년 놓고 신고하는 거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손금 2월 공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원래 10년으로 돼 있었죠. 이걸 1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15년 언제부터냐?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되는 결손금. 그러면 2019년도까지 발생된 결손금은 과거처럼 10년 동안 2월 공제를 합니다. 10년 동안 공제를 하고 2020년도에 결손금이 발생되면 15년 동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5년, 10년을 누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년짜리와 15년짜리를 병행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 납부 세액 공제 2월 공제 기간 확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고요. 공제 기간 내에 미공제 외국 납부 2월액은 공제 기간 종료한 다음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한다. 즉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하고 싶었는데 공제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연도에 전액 송금 산입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관련해서는 지급금액의 0.5%였죠.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50%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반기별로 해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죠.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가산세율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50% 감면했습니다. 0.25%. 기본적으로 0.25% 적용을 하는 거고 3개월 안에 제출하게 되면 0.25%에 50%, 1.25%, 0.125%로 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때 50% 감면된 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할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 사항을 정리했습니다.